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 2월 기공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공탄 강의는 이전에 제공되지 않았었던 가장 기본이 되는 강의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는 제가 교사에서 바로 강사로 나오느라 2월 말일까지 학교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강의를 제공하지 못해서 3월에서 5월에 진행되는 강의가 상당히 내용이 많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 2월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소 쉽게 진행이 될 거고요. 커리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주에 미술사를 전부 다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선 서양 미술사를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하게 될 텐데 정말 빠른 흐름 위주로 진행이 되게 될 거고요. 여러분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파악할 수 있게 큰 맥락적인 흐름만 진행하게 될 겁니다. 복습을 할 때 요 흐름도를 바탕으로 마인드맵을 조금 발전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흐름도를 이집트부터 중세까지 정리를 해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 미술에 대한 마인드맵을 하나로 백지 쓰기를 해보시거나 로마 미술에 대한 백지 쓰기를 한번 해보시거나 하는 식으로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를 끄집어내서 구조화를 만들어 보시는 방법을 저는 1, 2월에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1, 2월 강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먼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1, 2월 강의는 표현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파트만 들어가 있어요. 단과 심화 들어가게 되면 표현은 꼼꼼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공탄 강의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흐름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의 목차가 있는지 전체 목차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로마네스크라고 한다면 그 파트가 어디에 있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감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후 사전유나 전공서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의 영역을 확장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3월에서 5월 달 이때 심화 단가로 진행이 될 때 이제 강의와 연계하여 임용 출제 범주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여러분들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때 체크리스트 대신에 서브노트를 만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게 힘들다고 하실 경우에는 체크리스트로 범주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집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아주 오래된 지역이라는 건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수이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문명의 기원, 인류의 기원은 아프리카 남부지방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는 아주 최남단에서부터 인류는 시작되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문명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집트 지역입니다. 이집트 지역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지도가 여기 생략되어 있는데요. 아프리카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이 지역은 땅이 굉장히 비옥했어요. 그리고 여름만 되면은 지중해의 물이 범람했고 나일강의 물이 범람했습니다. 범람하게 되면 이것저것 미생물들이 땅에 많이 스며들게 되겠죠.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곡창지대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당연히 문명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최적의 조건을 지닐 수 있었고 바로 옆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비슷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럽의 미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이집트 문명이기 때문에 서양 미술사를 이집트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집트는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미술이나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정확하게는 살아있는 신 파라오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준비했던 건 뭐냐면 탄생과 동시에 죽음을 준비했어요. 쉽게 생각하면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죽음을 어떻게 준비했냐? 이 사람의 죽을 때를 대비해서 평생 만드는 게 바로 피라미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디로 가게 되냐? 사후 세계에서 신을 만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파라오가 신이 되고 이 신들도 사후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현실에 살아가는 건 아주 잠깐 스치는 것일 뿐 이들의 모든 부작품과 미술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사후세계인 신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따라서 이집트인들은 영혼은 불멸한다라는 영혼 불멸 사상,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의 몸을 함부로 제거할 수 없었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그릇, 인체가 남아있어야겠죠. 인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뭘까요? 미라를 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화가 사후세계, 신의 중점이 되어 있다는 걸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건축 같은 경우에도 피라미드를 바탕으로 뭘 생각하셔야 되냐? 신전 양식이 대표적입니다. 이집트는 조금 확실한 구분이 있는데 건축과 조각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사후세계를 기준으로 진행이 됐어요. 근데 반대로 회화 같은 경우에는 기록의 성격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얘는 현실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위에서 사후세계, 신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봤을 때 주로 문화는 건축과 조각으로 보여지는 거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현실적인 내용은 어디? 회화에 남아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상의 표현에서 조금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사후세계를 바탕으로 왕의 절대성과 영원성을 표현하고 있고요. 관념을 바탕으로 이상적 질서와 조형의 형식화를 추구한다.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조각이 다소 경직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빳빳하게 서 있죠. 이집트에서 조각이라는 건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현실이 아니라 무엇? 사후세계를 기반으로 얘기를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 몸엔 이런 조각도 있지만 미라를 보관하는 틀도 있죠. 사람의 몸이 이동해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라가 만약에 깨졌다. 그럼 조각이라도 깃들어야 한다. 이런 사상들이 기본으로 있었기 때문에 부동성이 표현의 중심이 됐습니다. 부동성, 움직이면 안 된다. 인체를 보호해야 된다. 다른 것보다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는 부동성이에요. 이 부동성을 바탕으로 회화에서도 나타나는 게 정면성과 완벽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야 된다는 건데 조각에서는 부동성으로 딱딱한 느낌이 나타난다면 회화에서는 옆에 있는 부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몸은 정면에서 보고요. 고개는 돌려야 돼요. 그리고 눈은 정면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이 분명히 옆을 바라봐야 되는데 정면에서 본 모양이 여기 그려져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없죠. 발은 옆으로 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그림들을 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파악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조각에서는 부동성으로 나타나고 회화에서는 정면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겹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니까. 그리고 인류는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어디에 땅이라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모두 평지에 똑같은 위치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깔려있는 요 땅을 그라운드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얘를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동성과 정면성의 특징에 나타나는 게 이집트예요.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정리를 해보면요. 다시점을 이용했다. 정면, 측면, 정면에서 봤을 때 모든 게 다 보이게 다양한 시점을 이용했고요. 머리와 다리는 측면상이다. 인체의 가장 완벽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신문에 따른 주대종소의 표현과 병렬식 배치로 완전한 질서를 추구한다. 이게 이집트 미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겠죠? 회화에서. 그리고 조각으로 가게 되면 인체는 거의 좌우대칭형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정면성과 엄격한 부동성에 따라 표현된다.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회화는 완전한 정면성을 지녀야 되고 조각 같은 경우에는 부동성, 움직임이 최소화돼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특히 화강암을 주로 사용했는데 돌출 부위를 최소화해 화강암이라는 재료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이 됐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딱딱하죠. 이 딱딱한 부분들 때문에 돌출된 부분을 깎아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동성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죽음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하나가 피라미드인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마스타바라고 있는데요. 얘는 단과 들어가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명칭만 기억해 두세요. 건축에선 피라미드와 마스타바라는 게 있다.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집트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다른 시대보다도 이 신왕국 시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왕국 시대는요, 중심이 조금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이전까지 제가 이집트 미술 같은 경우에는 신중심인가 현실중심인가 했을 때 어느 중심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사후세계였죠. 근데 신왕국 시대에서만큼은 신중심에서 완벽하게 현실은 아닙니다. 다소 현실적인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정면성, 부동성, 완전성에서 벗어나서 약간의 초현실적인 느낌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 뭔가 사회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미술에서도 그럴 건데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아메노테프 4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은 아크나톤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요. 이 아크나톤 왕은요, 아메노테프 4세의 왕이 같은 이름이라고 얘기 드렸다시피 이 전의 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전을 만들었어요. 자, 신전을 많이 만들면 신전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누구죠? 사제겠죠. 사제한테 권력이 계속해서 이양이 됩니다. 그걸 보고 자랐던 아메노테프 4세 아크나톤은 권력이 왕한테 있어야 되는데 왜 사제한테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전의 규모도 축소해버려요. 조각이나 피라미드를 더 웅장하게 만듭니다. 왜? 왕에게 좀 더 직접적인 건 신전이 아니라 뭐다? 피라미드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때 내가 권세를 누려야 해 라고 하면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 많은 것들을 바꾸게 돼요.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약간의 초현실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성격, 현실과 초현실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드리자면 이전까지는 엄격한 부동성의 정면성에 어색했어요. 얼굴만큼은 그 얼굴의 모양을 그대로 그려야 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부동성이긴 하지만 조각에서만큼은 사실적으로 나타났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신왕국 시대에서는 얼굴은 사실적으로 그리되 나머지 부분은 조금 날리거나 혹은 얼굴의 일부 부분을 강조한다거나 그래서 약간의 왜곡들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그 증거로 보게 되면 조각이 앞서 봤던 조각들에 비해서 사실성에서 조금 벗어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아크나톤의 얼굴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아크나톤의 왕비인데 네페르티티 왕비인데 얼굴 부분은 사실적이에요. 근데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원래 표현했던 쇄골 부분이나 튀어나와 있는 부분, 목젖이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적당히 생략을 해서 아주 가볍게 표현했어요. 눈, 코, 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약간의 초현실성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때 양식이 변했다라고 하면서 아크나톤 시기의 양식을 뭐라 그러냐면 아마르나 양식 혹은 아메노테프 4세 양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전히 현실 기록이었던 회화는요, 역시나 왕의 권세나 기록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화는 꾸준하게 기록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지니지만 조각에서나 건축에서는 어떻게 된다? 전반적으로 신왕국 시대 때 신전은 사이즈가 축소되고 무덤은 늘어나요. 그리고 초현실적인 느낌들의 조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집트의 문화가 점점 어디로까지? 그리스로까지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대표적인 여왕이 누가 있을까요?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계 인물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수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디로 이동을 했었다? 이집트로 이동을 했었다는 말이겠죠. 사람들이 교류가 일어나게 된다. 뭐가 된다? 문화가 발전하게 된다. 이집트의 문화도 반대로 어디로? 그리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자연스럽게 이스탄불을 거쳐서 들어가는 육로의 경로로 발전하게 되기도 하고 해양의 경로도 발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그리스 문화뿐만 아니라 동방에 있었던 페르시아 지역도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도 보게 되면 발칸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트로이가 어디에 있어요? 이스탄불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쪽 끝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할 때 문화적인 교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고 그리스에 이집트의 문화가 많이 들어간 거구나라고 파악하고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요. 그리스 문명은 에게해 주변에 폴리스라는 작은 도시 국가들이 생기면서 발자원했던 도리아의 문화와 예술을 말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스에 여러 가지 종족들이 있긴 했지만 당시에는 도리아족이라고 불렀고 이 도리아족들이 사용했던 기둥의 명칭도 있어요.
도리스, 기둥이라고 설명도 되어 있는데 조금 이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간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이상적 사실주의를 실현했으며 서양 미술사의 뿌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 미술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고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고전은 그리스 고전도 있고 로마의 고전이 있는데 사실 그리스랑 로마의 성격은 조금 달라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파악해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야 되니까 여기서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집트가 있었고요. 그리스, 로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중세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를 구분을 한번 해보자면 이집트는 정확하게는 사후 세계를 표현했다면 그리스와 로마는 이상적 현실을 추구했고 중세는 신의 세계를 나타냈습니다. 이집트의 사후 세계는 절대성을 바탕으로 주로 파라오의 모습을 나타냈다면 그리스 로마는 이상적 현실, 완벽한 비례, 균형을 바탕으로 인간과 현실적인 신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중세로 넘어가게 되면 중세는 절대성보다는 서술성을 지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체의 왜곡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표현하려고 했던 것들은 주로 뭐냐? 설법을 전파한다거나 혹은 초현실적 특징이 나타납니다. 초현실적이라는 말이 반복돼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중세에서 말하는 초현실적이라는 건 이집트랑 조금 달라요. 중세 때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세는 주된 종교가 무엇이죠? 카톨릭,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맞춰졌다면 여기에 신은 죽은 뒤 파라오를 나타내는 거였고요. 여기도 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에서 말하는 신은 누구예요? 올림푸스 가디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지신이라고 그러는데 12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부터. 근데 이들의 성격은 어때요? 인간이랑 똑같고 실수도 하고 나쁜 짓도 하죠. 현실적인 성격이라 여기와 여기와의 차이점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신 중심이었던 이집트와 중세이지만 이들의 미술에도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걸 청킹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습을 오늘 하신다면 첫 번째 복습 포인트는 얘네들을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복습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 미술의 배경을 한 번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리스는요. 다른 것보다도 광장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가운데 많은 철학가가 탄생하게 됐는데 올림푸스 산에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신을 바탕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라는 이런 문화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어요. 왕 한 명으로 인해 가지고 통치되는 이집트와는 달랐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미술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나타내는데 그리스는 자연을 객관적 과학적 태도로 관찰해서 합리적으로 표현하며 유럽 문화 고전 형식의 뿌리가 됐다. 앞서 얘기 드렸고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인체 가장 중요했던 말이 있습니다. 인체를 왜 잘 나타내야 되냐?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말이 그리스 시대부터 있던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적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철학자들이 가장 먼저 아침에 하는 루틴이 사유하는 게 아니라 철학자들이 보디빌더였어요. 몸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이상미, 비례, 질서, 조화, 균형 등을 따르는 미술이 등장을 했고 그리스의 이상적 인간상은 운동으로 단련된 육체와 정신이 조화된 인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3대 200 이상 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몸이 좋았다고 파악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조각가는 이성과 정열을 조화롭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표현했던 게 연습 습작을 보게 되면 운동하는 사람을 주로 표현해요. 창을 들거나 원반을 던지거나 아니면 박수를 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로 표현하고 그걸 통해서 연습을 했던 조각가는 이상적인 사실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신을 조각한다거나 인간을 조각한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돼요.
그런데 그리스라는 게 한평생 똑같은 것만 가진 않겠죠. 그리스가 작은 도시, 소도시들, 폴리스로만 있다가 전쟁을 2번 겪으면서 굉장히 강력한 왕국이 하나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300이란 영화에서 나는 관대하다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결국 페르시아 전쟁 때 그리스 연합이 이기긴 하지만 스파르타나 그리스나 되게 많은 국력을 잃게 되죠. 그러면서 폴리스들이 위태위태해지는데 또 다른 전쟁이 하나 더 터지게 돼요. 그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아테네의 세력이 커지면서 스파르타랑 아테네랑 전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아테네가 지고 스파르타가 이깁니다. 계속 반복되는 전쟁으로 두 국가가 망해가요. 그때 등장했던 국가가 뭐냐? 바로 마케도니아 필리포스에 정복당한다. 우리 마케도니아 하게 되면 떠올라야 되는 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왕이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후기로 가게 되면 요게 알렉산더 왕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쟁과 정복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알렉산더 왕이 어디까지 점령했다고 하죠? 인도까지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의 미술이 인도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서양과 동양의 미술이 하나로 융합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게 간다라 미술이 돼요. 그때 간다라 미술이 있었다면 여기엔 뭐가 있었냐? 그리스에는 헬레니즘 시기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기와는 다른 새로운 사실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새로운 사실주의는 야 누가 또 죽었대 이렇게 참담하게 생을 마감했대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 마음이 어떡해요? 안타깝죠. 그러면서 그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감정적, 연극적 특징들이 여기 시기부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개괄을 하고 있고 요 다음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회화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상당히 사실적이었다는 걸 기억을 할 수 있고요. 요 시기를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서요. 자, 그리스는 크게 봤을 때 4가지 시기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또 나누게 되면 고전기는 고전, 전기와 고전, 후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기하학적 시기를 보게 되면요. 도판을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똑같이 도기가 있죠. 여기 있는 요 도기의 명칭은 아래쪽에 나오겠지만 암포라라는 도기입니다. 요 명칭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세요. 암포라라는 거. 근데 양식이 상당히 다른데 갑자기 확 뭔가 좀 현실적인 느낌도 드는데 왼쪽에 있는 기하학적인 걸 보게 되면요.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떻게 표현해놨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당시에 있었던 주술적인 성격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기하학적 시기는 인간을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했구나 정도로만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 여기에서 보여지는 양식들이 그리스 자체적인 양식은 아니에요. 제가 앞서 여러분 책 넘기지 마세요. 그냥 제가 지도만 보여드릴 거예요. 앞서 이집트의 문화가 전파가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이렇게 오는 경로도 하나 있고 이렇게 오는 경로도 하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일로 들어온 건 이집트의 영향을 받는 거지만 여기서 들어올 때 이집트의 영향을 바로 받을까요? 아니죠. 한번 돌아가서 우회하게 되죠. 동방을 거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동방의 문화도 그리스에 유입되게 되겠죠.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있는 이 2개, 특히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거. 왜? 여기 있는 양식들 같은 경우에는 동방에서 보이는 특징들이 조금 나타나기 때문에 동방 양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동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당시에는 우리 입장에선 서쪽이지만 그들 입장에선 동쪽이기 때문에 동방 양식이라고 명칭이 나오고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자생적인 미술이 나타나다가 아르카익이라고 하는데요. 아르카익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고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졸. 오래됐고 어딘가 어색하다. 고졸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졸 시기에는 이집트의 미술이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 여기 있는 거 보게 되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봤던 뭐가 나타나죠? 약간의 부동성 그리고 옆에서 보는 정면성의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완숙하게 현실적인 특징을 지니게 되는 게 고전기입니다. 창을 들고 가는 사람 도리포로스라는 사람인데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운동하는 인체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비대가 완전해지고 근육이 단단하죠. 그리스가 추구하는 완전한 이상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고전기에서 헬레니즘기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나타나게 된다? 앞서 얘기 드렸던 감정적, 전쟁, 비극적
그래서 사람의 자세가 어때요? 여기선 되게 당당하게 비례를 보여주겠다, 내 몸을 보여줄게 이런 느낌이면 여기에선 몸보단 뭐예요? 감정이 조금 더 호소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요걸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기하학적 시기에 보게 되면 다양한 여기 있는 도기가 있는데요. 그리스 도기 중에 명칭 세 가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주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크라테르, 암포라, 레키토스는 좀 기억해 주세요. 명칭은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위쪽에 있는 그리스 도기화를 보게 되면 자, 여기 디필론 도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래 행렬이 기하학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기공탄을 흐름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될 첫 번째는 뭐냐. 2025학년도 시험 문제도 그렇고 2024학년도 문제도 그렇고 흐름이나 맥락에 대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걸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 도판의 내용 뭔데? 이 도판의 가치는 뭔데? 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여러분들이 주제 정도는 꼼꼼하게 이제 같이 보셔야 돼요. 작년에 제가 합격 수기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책에서 설명되어 있는 주요 내용, 여기 있는 내용들보다 오히려 위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 있죠.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더 꼼꼼하게 읽어보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얘기를 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강조하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봐야 되는 거 장래 행렬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근동지역과 이트 사이의 교역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게 가치겠죠. 그래서 이거는 동방양식이 혼합된 양식을 보인다. 이걸 뭐라 부른다? 동방양식. 이 동방양식은 2024학년도 기출이 됐던 거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아르카이키 때는요. 이 도기화를 본격적으로 제작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흑색상, 그래서 흑화양식과 적화양식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흑색은요. 흑화양식은 흑색이 위에 있다라는 거고 적화양식은 적색이 위에 있다라는 건데 흑화양식은 검정색을 채색을 합니다. 전체를 검정색 재 같은 걸로 채색을 하고 붉은 흑색으로 두는 방법인데 표현 방법은 붓이 아니라 긁어내는 거예요. 왜? 검정색으로 채색을 했죠. 그 위에다 빨간색을 올리면 빨간색이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래서 긁어내는 방식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긁어내는 붉은 윤곽선이 드러나고 적색상 기법보다 대상을 대담하고 실루엣처럼 표현할 수 있다. 왜? 긁어내니까 우리가 세밀한 표현을 하는 게 사실상 붓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는 거에 대한 공통점, 우리가 여기서 복습해야 되는 두 번째 포인트, 지금부터 나오게 되는 수많은 요점들이 있는데 철필, 그리고 여기 있는 흑색, 이렇게 파는 기법들이 있어요.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같이 보면 좋을 거, 그냥 기본적인 것만 딱 얘기를 들어볼게요. 드라이 포인트, 다음에 흑색, 흑화양식, 드라이 포인트 흑화양식, 그리고 철필, 애칭. 그 가능하시다면 이중섭, 은지화. 얘네들의 공통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복습할 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제 비교 단자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적화양식은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반대가 되겠죠. 적화양식 같은 경우에는 표현 대상에 일부러 붉은 흑색을 남겨두고 배경을 검게 채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채색을 하고 긁어내는 거죠. 근데 얘는 반대로 검게 채색하는 방법, 배경을 검게 채색하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윤곽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제작 방법은 뭐다? 붓을 사용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제작하기가 좋고 언제 다 긁어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칠하는 걸 붓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만 칠하면 되니까 얘가 훨씬 더 제작 방식이 빨랐겠죠. 그리고 묘사보다 생기있게 인물의 부드러움을 표현할 수 있는데 붓은 대신 균일하게 칠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대신에.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제작상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조금 더 있는 건 적화양식이고, 시기적으로도 흑화양식이 먼저 등장을 했다가 이후에 적화양식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도기들은 흑화양식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어요. 작년에 4월에 더현대에서 진행했던 전시에서도 이 방법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고 훨씬 더 많이 남아있었다는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집트의 영향을 대표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조각 쿠로스와 코레인데요. 다른 것보다 뒤에 가서 도판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입상 조각에서 쿠로스와 코레는 이집트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까 봤던 요 도판이랑 이집트 멘카우라 왕 도판이랑 비슷하죠. 되게 느낌이. 부동성으로 정면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첫 번째 도판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나타나고요. 이상적인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시기적으로 9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돼요? 다리가 이렇게 붙어있지 않고 살짝 벌려지고 손도 앞으로 나오면서 내 몸에 닫혀있던 공간들이 살짝씩 열리죠. 근데 미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냥 살짝 눈은 동그랗게 뜨고 썩소리를 짓고 있어요. 이게 아르카익 스마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코레에도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죠. 여기도 열려있는 공간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뭘 했다? 여기 물동이를 끼고 있는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 특징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집트의 영향이 이렇게 남아있구나. 부동성에서 점차 열린 공간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이집트의 영향이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데 이게 지금은 색깔이 다 날라갔지만 원래 뭘로 제작이 됐었냐? 아래 보면은 생각해보기에 적혀 있는데요. 코레 제작에서 나파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나파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여러분 복습 포인트로 체크해 보세요. 여기 생각해 보기에 정리하셔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나파법이라는 건 납화라고 하는 건데요. 밀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밀랍. 밀랍이라는 게 약간 광택이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뜨겁지만 않으면 견고해요. 물감이 날아가지도 않을 거고 그런 특징을 지녔기 때문에 조각에 사용하기가 조금 더 적합했겠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코레와 코우로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남성상을 쿠로스, 여성상을 코레라고 합니다. 돌면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인체를 대상으로 사방에서 환조한 건데 이집트의 영향으로 좌우대칭의 인체 구조, 부동성, 직립자세, 그리고 살짝 나온 다리로 인간 중심의 사실성을 조금 더 가미했다. 그럼 여러분 문제에서 쿠로스와 코레에서 그리스적인 특징과 이집트적인 특징을 각각 서술하시오라고 한다면 이집트에서는 부동성, 직립자세, 좌우대칭의 형태, 반대로 그리스는 사실적인 특징, 약간씩 열려있는 현실성, 조금씩 찾아가는 비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단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물어볼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겠죠. 그럼 여기서 정리했던 대로 이 부분은 복습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쿠로스에서 나타나는 이집트의 특징과 반대로 그리스의 특징, 그리고 아까 있던 스마일 같은 경우는 아르카익 스마일이라고 하고요. 이 쿠로스와 코레를 주로 제작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 신들에게 봉헌하는 상 혹은 무덤의 표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뭘 봐야 되냐? 이런 게 목적으로 추측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건축은요 또 사실적으로 제작을 했어요. 어색하긴 하지만 사실적으로 제작했어요. 우리 이집트에선 건축 어떻게 했었죠? 신 중심이었고 약간 추상성, 약간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신전이 신이 현실적이니까 여기 있는 조각도 사실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쪽으로 가서 보게 되면 건축술이 발전하게 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조각들이 하나같이 사실적으로 조금씩 변모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카익 때 코레와 쿠로스는 이집트의 영향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박공 조각, 건축 조각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상당히 사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르카익의 조각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코레와 쿠로스는 약간은 추상적, 그리고 이집트의 영향이 남아있다. 근데 여기는 박공조각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이다 라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전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철학자들의 의견이 등장하게 되면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잘 어우러집니다. 이상적 사실주의라 그랬죠. 7등신, 8등신, 해부학적 정확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시기고요. 폴리클레이토스라는 저서 카논에서 논하였듯이 엄격한 양식에 따라 자연주의 요소와 비례를 따라서 이상적인 절대 규범과 숭고미를 추구했다. 여기서 말하는 숭고미는 인체의 아름다운 비례에서 느껴지는 이상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숭고미라는 게 나중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르카익 미소가 사라지고요. 이때는 사색의 표정이 나타나요. 썩소는 사라지게 되고 진지하게 사색해서 얼굴에 표정이 드러나지 않아요. 모든 힘든 자세를 하고 있더라도 보통 우리가 운동할 때 원반 던지기 할 때 그 선수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기는 원반 던지는 사람들은 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그래서 전시할 때 그 올림픽 할 때 이 박공 조각에 있는 자세 같은 것들을 그대로 퍼포먼스로 보여줄 때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최대한 보여주지 않고 일부러 이런 자세로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이 표정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 표정을 뭐라고? 사색적인 표정. 그러면 아르카익의 표정과 여기는 표정도 구분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청동 주조 기법. 이거는 나중에 단과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그냥 청동 주조 기법으로 깎아내는 거 말고 주조 기법을 통해 가지고 더 열린 공간을 사실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청동 주조 기법이란 뭐죠? 거푸집에다가 청동을 붓고 떠내는 거죠. 원형을 틀로 만든 다음에 청동을 부어서 떠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옆에 있는 걸 보게 되면 대표적인 청동입니다. 보면 표정이 어떻죠? 상당히 사색적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좌우로 엄청나게 열려 있죠. 이게 청동 주조였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포인트는 또 어디서 등장하게 되냐?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무릎과 발이에요. 이렇게 던져놓음으로써 원래 아르카익이었으면 똑같은 자세였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거나 요 정도 했을 거예요. 이집트였으면 거의 안 들고 있었고요. 근데 이게 열리면서 정면성의 좌우 대칭이 아니라 어떻게 앞쪽으로 다리를 굽히면서 무게가 한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짝다리를 짚듯이 한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이걸 뭐라 그러냐? 콘트라 포스토.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더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두 발로 서 있으면은 완벽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약간씩 갸우뚱해지는데 이런 현실성을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은 똑같이 그런 특징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색적인 표정, 얼굴이 굉장히 근엄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완벽한 비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비례를 뭐라 부르냐면 우리 아까 저서 이름이 카논이었는데요. 황금 비례, 카논이라고 얘기를 하고 폴리클레이토스가 만들어낸 건데요. 수학 법칙에 근거해서 인체의 각 부분을 이상적인 비례에 따라 규범화한 겁니다. 그래서 신체의 각 부분이 전체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각각의 부분이 전체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황금 비례 얘기할 때 이걸 많이 까먹으시는데 이 부분을 같이 설명해 주셔야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축 조각도 마찬가지로 앞서 보였던 그런 사실적인 특징들에서 고전기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더 율동감이 느껴지거나 유동성이 느껴지는 움직임이 조금 더 강조돼요. 왜? 입상 같은 경우에는 서술적인 내용 설명이 가능할까요? 상대적으로 어렵겠죠. 근데 굉장히 커다란 건축물에 박공 안에 그 조각을 넣게 되면 다양한 조각들이 등장하게 되니까 뭐가 된다? 서술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입상에서는 완벽한 비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들어간다면 밑에 있는 박공 조각에서는 보다 사실적이고 서술적인 내용들, 거기다가 율동감이 느껴져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다? 바로 이 작품 피디아스의 새 여신입니다. 물에 빠졌다 나온 것 같은 조이 출수, 유동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실제 다른 조각들도 보게 되면 이 신전에 관련돼서 이 신과 관련된 일화들을 박공 팀파늄에 기록해주는 방식도 전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전기 고전에서 활동했던 3명의 작가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실 이들은 비슷해요. 설명을 따로따로 구분하는 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이들을 미론, 폴리클레이토스, 피디아스라고 3명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쭈르륵 흘러내려간다고 보면 되고 이 사람들을 외울 때 고전전기는 미스터, 피자, 폴리클레이토스점 이렇게 외워주세요. 미피폴리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미스터 피자, 폴리클레이토스 그냥 이 사람들의 이름 정도만 아셔도 상관없고 어쨌든 특징은 뭐다? 고전전기 때 이상적 사실주의, 황금, 비례 전체는 각각의 개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깊은 사색에 빠져있는 인물들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근데 시기가 지나가게 되고 고전 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전 후기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마케도니아 통일제국으로 합병됐던 딱 그 시기예요.
아직 전쟁에 관련된 본격적인 내용들이 나오진 않지만 이때는 극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과도기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대표적인 작가는 두 명입니다. 프락시텔레스랑 리시포스인데 이 사람들 앞글자만 따가지고 프리라고 외울 거예요. 프리에서 프락시텔레스는 피디아스 양식에 추가하여서 이상적인 신체 비례와 콘트라포스터를 활용해 관능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라는 거고, 리시포스는 본격적으로 8등씬 조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고 뒤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게 되면 조각들이 조금씩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가 길어져요. 고전 전기에 비해서 조금씩 길어져요. 그리고 앞쪽에서는 자세 같은 게 완벽한 자세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콘트라 포스터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더라도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다시피 이번 작품 비너스를 제외하고 양쪽 끝에 있는 건 어때요? 헤르메스도 굉장히 막 이렇게 치우쳐져 있고 막 이렇게 가 있고, 콘트라 포스터가 약간 어떻게 됐죠? 과장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감정을 조금 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라고 파악하고 바로 내려가게 되면 헬레니즘기가 등장합니다. 자, 헬레니즘기, 아까 제가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소재들이 등장한다 그랬죠. 전쟁과 관련됐기 때문에 주요 작품부터 바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게 되면 2번과 4번은 대표적인 죽음을 나타내는 장면인데요. 2번은 죽어가는 갈리아인을 아내를 죽이고 자결한대요. 이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하고 놀라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그리스에서 전쟁에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니까 이걸 전파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음유 시인. 그래서 노래가 발전하게 돼요. 그리고 이 노래를 듣고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됐었대라고 실감나게 설명해주고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고라, 광장에서 무엇을 진행하게 된다? 연극. 그 연극의 장면들을 관찰하고 사람들이 만든 게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장면들이 정말 연극적인 이유가 있겠죠. 깊은 사색의 표정 보이십니까? 이미 여자는 죽었어요. 침통한 표정이에요. 얼굴의 표정이 변화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병사도 깊은 사색이 아닙니다. 깊은 사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입을 벌리면서 뭔가를 하는 중간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기 때는 감정이 조금씩 드러난다라는 거고, 신을 주제로 했던 작품들을 보게 되면 7번 작품도 보이시죠? 가장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는 이 작품은 라오콘과 그 아들인데 신화의 내용이죠. 보통 라오콘과 그 아들은 회화로 주제로 다루는데 감정을 과잉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했다? 죽음, 뱀에 의해서 죽기 직전 이미 왼쪽에 있는 아이는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눈썹 미간을 찡그린 게 나타나요. 라오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신의 재현을 함부로 공개했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장면을 어떻게 되게 고풍스러우면서도 감정의 과잉이 느껴지도록 만들어줬다. 이게 헬레니즘 시기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헬레니즘 시기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방 정복 시기로 이동하게 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랜드마크를 딱딱딱 건설하죠. 랜드마크 건설, 자기의 랜드마크, 이 자기 이름 따가지고 뭐라고 불렀다? 알렉산드리아. 그 알렉산드리아가 도시 곳곳에 만들어져 있었고 대표적인 도시가 이스탄불. 그 이스탄불이 그래서 동방과 서양의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얘기도 하죠. 사회의 중심지가 그리스에서 지금의 이집트와 터키, 페르시아 지역으로 이전되면서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가 되었고 지속된 전쟁의 후유증으로 불안 심리가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됩니다. 현실주의 세계관이 자리 잡음에 따라 소재의 폭이 신에서 전사, 투사 등으로 확대되었고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죠.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추상 조각이 등장하면서 로마 미술로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순간의 모습, 감정의 무절제함, 연극적 비장함, 분노, 극적인 표현 등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여러분 복습 포인트 하나 더 나갑니다. 헬레니즘에서 봐야 되는 게 있는데 나와 있죠. 간다라 미술을 2권에 설명되어 있어요. 인도의 간다라 미술과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이전에 2021년 기출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맞나? 하여튼 그때 간다라 미술 해가지고 헬레니즘 미술과 비교했던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비교 단자로서 복습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스 건축은 여러분 요거는 제가 추가 이미지 올려드릴게요.
이건 암기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유가 되시면 지금 암기를 하시고 지금 여유가 좀 안 된다. 그럼 3월 달에 가서 얘는 한 번씩 설명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됩니다. 얘는 그래도 복습 포인트로 체크는 좀 해주세요. 그 그리스 건축의 명칭. 그래서 기둥 말고도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있는데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만 얘기를 드리자면 코니스, 이 삼각형을 얘기를 하면은 얘 안에 있는 요 안쪽 부분 있죠. 이거는 팀파늄, 박공이에요. 근데 바깥에 있는 이 경계면 있죠? 경계면. 이 경계면은 코니스라고 해요. 이게 코니스가 너무 여러 개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안쪽에 있는 부분이 팀파늄, 박공입니다. 코니스는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거고 이 경계면을 전부 다 코니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요렇게만 체크하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둥 3가지 차이점도 정확하게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도니아 왕국 알렉산더 대왕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들은 그들만큼 열심히 살진 못했어요. 너무나도 넓은 땅덩이, 그리고 이거를 하나로 합치는 활동이 부족했어요. 그렇게 동방정복을 하는 사이에 보이시죠? 비잔티움, 여기 비잔티움이 이스탄불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동방정복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이에 서방에 대한 개척을 하지 못했어요. 서방에서는 야금야금 힘을 키웠던 게 바로 어디냐? 이탈리아, 로마였습니다. 이 힘을 키웠던 로마가 결국에는 마케도니아 왕국 멸망 시기에 맞춰서 이 전체를 다 먹어버려요. 근데 로마는 마케도니아로부터 뭔가를 배워요. 아, 우리도 공화정이야. 그리고 수많은 지역들을 점령할 수 있어.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게 만들어야겠어. 여기까지는 파악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하게 배운 건 뭐냐? 저렇게 정복만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로마로 모이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다 집행관을 파견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중앙 집중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는데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았던 게 뭐냐면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이 로마 사람들은 현실적인 성격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각각의 문화를 굉장히 존중을 해줬어요. 그래서 각 지역의 문화의 고유성을 유지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거, 로마의 회화는 사실 거의 다 없어졌어요. 남아있는 건 폼페이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폼페이에 있는 벽화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요. 초상화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제거됐어요. 근데 어디에만 남아있냐? 이집트에 남아있어요. 근데 이집트는 로마의 소속이었기도 했지만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인 이집트의 자생적인 문화적인 융합이 특징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특징들을 조금 지니고 있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세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는요, 그리스의 이상적 사실주의를 받아들이고 이 그리스의 시스템을 모두 받아들이는데 현실주의적이고 통합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초기의 로마 공화국 때는 서부 지중해 연안을 정벌하고 헬레니즘을 정벌하면서 대제국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모든 것과 타협하고 현실적인 특징을 나타내는데 그리스 시대의 신전은 모든 산마다 일신 건축물이었어요. 근데 로마는 그렇게 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통합해야 되니까 하나의 신전에 모든 신을 모아놨어요. 그래놓고 야, 우리 지역도 신이 있는데 너네 신도 여기 모실게. 너네 신도 여기 모실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서 하나의 큰 신전 안에 모두를 모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통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정비를 하게 되면서 공화정 때부터 제국시대까지 뭘 발전시키냐? 토목 기술을 발전시켜요. 로마도 건축술 기준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 정기를 보게 되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공화정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권력을 누구 하나 갖고 싶어.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내가 짱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황제로 올라서게 되죠. 이때 정치력, 군사력을 과시하는 로마 제국이 시작되며 황제의 권위를 전파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됩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관료제와 정치체계를 협력하게 되면서 국가체제가 점점 더 공고해지죠. 그래서 제국시대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다가 제국시대가 만들어지는데 밑에서부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살기 핍박해져요. 힘들어져요. 핍박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는 힘, 종교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보면은요, AD잖아요. AD 284, 395.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400년 정도 뒤까지 거의 400년간 박해를 받다가 근 400년이 지난 395년 그리스도고 카톨릭이 공인을 받습니다.
왕이 더 이상 이걸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이때부터 뭐가 등장하게 된다? 여기는 로마 제국 후기에서도 중간 지역 부분에서 초기 카톨릭 미술이 등장하게 돼요. 여기는 황제 중심의 미술과 초기 가톨릭 미술이 공통적으로 같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395년 로마가 완전히 동서로 분열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가 313년 보이시죠? 330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해줬어요. 근데 이거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종교까지 공인해 줬는데 그럼 권력의 이양이 다시 나한테 와야 되는데 공인을 해줬더니 순간적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 태국을 예를 들어서 적절한 예시인지 모르겠지만 태국도 대마 합법화했죠. 하자마자 어떻게 됐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막 붐이라서 막 대마를 막 한 해에 막 난리가 났다가 지금 어때요? 사그라들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거 하면 안 돼가 되는 거죠. 콘스탄티누스도 공인해주면 자기한테 권력이 이양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니고 종교인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성당을 계속 지어달라 그러고 요구가 많아지는 거죠. 이게 강대지다 보니까 나 더 이상 여기 못 살겠어 하게 되면서 콘스탄티누스 이후로 어디로 천도하게 되냐? 동쪽으로 천도하게 돼서 조금 전에 봤던 이 비잔티움,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이동하고 갈라서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동로마, 서로마로 갈리게 되는 계기인 거예요. 미술은 건축 위주로 진행이 되지만 이 동서로마의 분열 직전까지 얘기하는 게 보통은 로마 미술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미술의 특징으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스 미술 형식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여기에다가 로마의 특징은 뭐다? 현실입니다. 이상보단 현실입니다. 공공, 실용, 현실 목적에 맞춰 작품을 만들었고, 그래서 실용적인 걸로 가장 중요한 거 조각이겠어요? 건축이겠어요? 해야겠어요? 건축이겠죠. 건축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됐겠죠. 로마는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신에게 감사를 표하던 그리스와는 달리 전쟁 승리에 따른 황제의 업적을 기록하기 위해 서술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겠죠. 근데 조각 같은 경우에는 공화정의 문화가 있는데요. 로마의 공통적인 문화 중에 공화정 때는 가문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 가문들은 장례를 갈 때 우리가 조문하듯이 죽은 사람도 같이 가는데 어떤 식으로 가냐?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얼굴에 본을 뜹니다. 그 본 뜬 걸 바탕으로 조각을 만들어요. 사람은 죽었지만 이 초상 조각을 들고 가서 저희 아버지도 같이 장례식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가문을 드높이는 문화가 공화정 때 유행하게 돼요. 이걸 이마고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마케도니아 제국 말기 헬레니즘의 특징을 반영해서 보다 사실적인 발전을 나타냈다. 그리고 건축 같은 경우에는 신전 양식은 수용했으나 비례가 깨집니다. 비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통합이 먼저야. 모든 신을 한데 모아야 돼. 건축 외관보다 내부의 목적성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밖에서 보이는 거 비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한 거 끼워 맞춰서 통합하자라는 방식으로 전개가 돼요. 그러다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기본 틀이 뭐냐? 바실리카를 바탕으로 건축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바실리카는 원래 이런 네모 형태였어요. 네모 형태의 의회였는데 이 의회를 어떻게 십자가 모양으로 발전시켜서 성당으로 나중에 변화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제국 회의를 여기서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건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회당이라는 의미의 바실리카. 그래서 의회, 회당 에서 시작이 되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고요. 회화는 거의 대부분 없어졌지만 남아있는 폼페이 벽화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처럼 환영성을 바탕으로 현실을 옮겨냈구나, 현장감과 실체성을 지니고 있었구나 정도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그래도 회화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회화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리스는 그 기준이 남아있지 않지만 로마는 그리스를 발전시켰다는 걸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에 원근법과 명암법이 굉장히 잘 다뤄졌다는 걸 알 수 있고 환영주의, 벽화, 밀라파를 잘 사용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로마 제국 이전에는 공화정 시기였겠죠. 실내 장식용 벽화가 위주였다가 이후에는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회화가 등장하게 되는데 폼페이 벽화의 요 시기가 모두 다 남아있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주로 여기 위주로 얘기를 나눌 건데요. 초반에는 어떻게 장식을 했었는지 한번 보게 되면 이 그림들로만 설명을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일양식을 보게 되면 안에 하얗죠. 저게 뭐냐면 석회석이랑 대리석을 갈아요. 갈아가지고 프레스코처럼 발라버려요, 벽에. 그리고 액자처럼 되어 있죠. 그냥 실내 장식용 벽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스투코라고 합니다. 벽돌이나 콘크리트에 회벽을 칠해가지고 질감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벽지 바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벽지의 질감을 스투코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1양식이었어요. 그러다가 2양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돈이 있는 사람들이 프레스코 방식으로 건축 형식의 확장을 가져옵니다. 실제 건축 형식을 돈을 많이 써서 가져오진 못하지만 예를 들어 그리스에서 봤던 그런 기둥들을 내가 넣고 싶은데 그걸 깎아서 넣으려니 비싸요. 그러니까 뭘 한다? 그려서 넣겠다라고 하면서 장식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후기 말기 때 나 이거 갖고 싶은데 가질 돈은 없어. 구하기도 힘들어. 갖고 싶은 거 그려야 돼. 뭐 가져야죠? 책가도 그리는 거랑 똑같아요. 못 가지니까 표현한 거예요. 그냥 건축 자재 그렇게 하느니 리모델링으로 그림 그려 넣겠다 하게 되면서 이 양식 때는 음영법이나 원근법을 활용해가지고 건축의 양식을 발전시키죠. 이런 것들을 사실적이다, 환영주의다, 혹은 트롱프레이유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이 방식이 그대로 가는데 3형식 때는 하나의 장면을 액자로 구성하는, 그러니까 1양식과 2양식을 적절히 혼합해서 3양식이 되는 거겠죠. 3양식은 그래서 액자의 구성 틀이 나타나게 되고 창밖 풍경이 아닌 그림틀 안에 작품이 있는, 그래서 여기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담아주고 온갖 얘기도 담아주고 하는 방식으로 3양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양식으로 가게 되면 2양식과 3양식을 적절하게 섞어서 여기는 건축 양식만 있었죠, 여러분. 여러분 앞에 한번 봐주세요. 이걸 보셔야 돼요. 3양식은 2양식에서는 건축 양식만 있었죠. 그리고 3양식으로 가면은 온갖 일화가 등장하고 사람도 등장했죠. 그걸 중첩되게 표현하는 게 4양식인 거예요. 파악이 되시죠? 그래서 1양식, 2양식, 3양식, 4양식을 구분을 한번 해보면 로마 공화국 때 봤을 때 스투코 방식으로 제작했다, 질감을 자아내는 거고 장식적이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고, 2양식을 보게 되면 프레스코 벽에 건축 형식을 넣었다, 환영성이다, 음영법이 나타났고 사실적인 깊이감과 양감이 나타난다. 그리고 3양식은 2양식에서 발전해서 건축 양식도 그려놓고 중간에 뭐가 들어간다? 액자 틀, 그림틀 안에 작품이 있는 듯한 구성,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트롱프레이유가 나타나고 사실적이고 우아한 형태, 섬세한 색채로 장식 벽화를 제작했다. 그러다가 4양식은 2양식과 3양식이 중첩돼서 인물도 등장하게 되고 건축 양식도 등장하게 되고 연극적 장면이 만들어진다. 그리스 헬레니즘기 말도 그렇고 로마에서도 초기 제국의 말기로 가게 되면 마지막 형식은 뭐가? 연극적인 특징이 나타나네요. 인물이 등장하는, 환영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트롱프레이유, 이게 프랑스어인데 선생님 트롱프레이유는 프랑스어인데 왜 로마에서 트롱프레이유라고 하나요? 당시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술사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하다 보니 트롱프레이유, 눈속임 기법으로 통칭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환영주의, 일루저니즘, 새롭게 없던 3차원의 환영을 만들어냈다라는 개념으로 말하는 거고, 이걸 위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그리는 기법이 트롱프레이유이다 정도로 그냥 명칭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를 따지시면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게 되면 초상화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초상화를 뭐라 부르냐? 파이읰 초상이라고 합니다. 이 파이읰 초상화 같은 경우에도 템페라나 나파법을 가지고 주로 그렸던 흔적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데요.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 이집트 지역에서 초상화 몇 개가 발견이 된다. 근데 이게 용도가 뭘까요? 이 그림의 용도는 관에 붙여넣는 일종의 장례였어요. 근데 이집트하고 장례라 그러면 장례 문화가 워낙에 발달한 동네였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현실적인 사람을 위한 용이 아니라 장례용이 나왔는 건데, 여기에 로마의 문화, 사람이 죽어도 초상 조각을 만들었던 그 문화가 결합되게 되면서 이집트 문화와 로마 문화가 결합한 산물이 바로 이 파이읰 초상입니다. 이 파이읰 초상은 단답으로도 중요하고요. 서답으로도 여기 있는 제작 기법이나 혹은 의미가 뭔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여기 있는 거 단답으로 파이읰 초상만 기억하세요. 어차피 제작 기법이나 이런 건 단과에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게 되면 조각이 나타납니다.
자, 조각으로 들어가게 되면 로마 초기 공화정 시기에는 그리스 조각을 모방하면서 현실성과 공공성의 목적을 둔 사실적 초상 조각이 발달했다. 그런데 뒤로 가게 되면 제국 때 황제가 2, 3일마다 갈아치워져요. 독살로 하도 많이 죽어서.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크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던 게 엎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나마 힘이 좀 셌던 황제 한 명에게, 지금 황제가 아니라 정통성을 지닌 그 황제를 추종하자라는 의미로 그 황제 하나를 굉장히 크게 만들자라는 그런 문화가 들어가게 되면서 말도 안 되게 큰 조각이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화정 시기에 있던 조각을 보게 되면 정치가 군부 지도자, 귀족 등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초상의 조각을 제작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의 데드 마스크를 띠는 이 문화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이마고. 이마고 딱 보자마자 영어 단어 뭐가 떠오르시죠? 이미지로 가는 겁니다. 그 이미지가 있잖아 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 모습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마고도 단답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공화정 가문 문화 등장한다 그랬죠. 정치, 군부, 귀족 등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조상의 초상 조각을 제작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적 초상 조각으로 이상화, 미화가 아닌 극사실적 묘사를 추구하다 보니까 현실주의 성격이 반영되었다. 로마의 장례 풍습을 반영한 데드마스크, 그래서 이거 들고 어디 갔다? 초상 조각이랑 데드마스크 들고 장례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지나갔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기 제국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정치가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거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다른 황제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어요. 이 두 명의 황제, 로마에서 제국 시기에 가장 중요한 황제로 일컬어지는데요. 로마 제국의 기틀을 다진 사람,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 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초기 제국 때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자기가 제국의 기틀을 다졌으니까 뭘 해야겠어요? 나의 업적을 남겨야겠죠. 그러니까 조각에선 나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입상이 효과적일까요? 아니면은 뭔가 서술적인 부조가 효과적일까요? 부조가 효과적인 거고, 입상에서도 부조처럼 뭔가 서술적인 설명을 다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것들이 제작이 되는 거예요. 아래쪽에 보시면 현실적인 성격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아우구스투스 황제 비례는 깨졌어요. 그리스 조각에 비해서 짧아요. 근데 옆에 보면 뭐가 달라붙어 있다? 돌고래를 타고 가든 아이가 하나 있다. 이 아이의 뜻이 뭐다? 뭘 상징한다? 로마 황제로서의 정통성. 이거는 로마 건국 신화의 일화를 가져와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입상에 서술적 성격을 넣어준 거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말이 등장한다는 건 뭐죠? 권력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권력을 표현하는 로마 황제 상을 만들고, 여기는 트라이아누스 주두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인 내용도 있지만 서술 형태를 통해 가지고 뭘 보여준다? 이 사람의 업적을 얘기해주는 서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후기 제국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후기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업적을 그 이후의 사람들이 기리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얘는 높이가 자그마치 몇 미터냐면, 몇 미터였지? 3미터? 6미터? 네, 6미터였어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목까지만 6미터예요. 그럼 실제로 앉아있는 좌상이었으면 산 하나 깎아버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약간 초현실적이고 눈도 굉장히 무섭죠. 커졌죠. 그래서 엄청 커졌기 때문에 초현실적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초기에는 사실적인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나 황제의 영웅성을 전통하기 위해서 조각의 형식에 따라 약간 미화하는 게 있고, 서술적인 특징을 같이 지니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영웅화와 신격화다. 그러다가 후기 제국으로 내려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황제를 절대자로 표현하게 되면서 과장과 왜곡, 숭배 대상으로 만들어낸다.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했기 때문에 기독교 미술의 영향도 없잖아 있었을 거라고 유추는 해요. 이렇게 설명은 하진 않지만, 하지만 여기서 황제의 권위성과 종교성을 강조해서 초현실적이다. 여기서 종교적이라는 건 그리스 미술 자체가 약간 추상성을 지니고 있고 왜곡되어 있는 특징을 설명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까지 설명을 드렸으면 조각과 회화의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건축인데,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건축에서 판테온이 있고 콜로세움이 있죠. 콜로세움 같은 경우에는 원형 경기장이에요. 그리고 내부 공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바깥에 있는 기둥 있잖아요. 짬뽕이에요.
도리아식도 쓰고 2층에는 이오니아식 쓰고 3층에는 콤포짓이랑 막 섞어가지고 써요. 토스카나식도 쓰고. 근데 내부 안에 구조는 어떻게 해? 다 아치를 만들었어요. 근데 로마의 현수교의 양식이 여기 그대로 적용이 돼서 현실적인 성격, 내부 공간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내부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넓게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리스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는 이런 아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밖에서 보이는 신전의 장엄함이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만들 때 이 아치를 만드는 장점은 내부 구조를 위한 거예요. 내부 구조를 넓게 만드는 거라 실제로 콜로세움의 1층, 2층, 3층 내부를 들어가게 되면 공간이 생각보다 넓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고 내부 공간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작을 한 거고 요거랑 똑같이 돔을 적용한 게 뭐다? 판테온입니다. 근데 판테온은 이 공간의 무게를 덜기 위해서 돔이 엄청 크잖아요. 안쪽을 판 거예요. 그래서 규격화 시켜가지고 만들어내서 이 안에 제일 위에 개구부를 뚫어서 빛이 들어오는 효과를 만들어냈고 이 신전은 한 명의 신이 아니라 무슨 신? 모든 신을 위한 곳이다. 그리고 이 동그란 게 이름이 뭐다? 눈이란 의미의 오큘러스. 글자가 너무 오큘러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렸던 것 중에 내용들은 여기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위에 특징을 보게 되면 공공생활을 위한 실용적인 공공건축이 발달했고 이상성 사라지고 아치, 궁융, 돔, 콘크리트 등 값싼 재료와 신속한 건축 공법의 개발로 아치를 건축의 절대적인 요소로 활용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여기서 콘크리트, 모르타르 정도는 세계미술용어사전. 세계미술용어사전 여러분 책 없어도 되죠? 어디서 찾아볼 수 있다? 네이버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찾아보셔서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가적으로 서양미술사전 복습할 때 서양미술사전에서 로마를 찾으시면 이 로마의 콘크리트의 종류가 제작 방법이 3종류가 나와요. 이 3종류가 전부 다 오프스 시리즈거든요. 오프스 시리즈 3종류가 나오는데 요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복습용인데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건 나중에 제가 정리 한번 더 해드릴 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형이에요. 책 없으면 굳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얘는 꼭 하세요. 얘는 꼭 하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콘크리트, 아치 설명 나와 있지만 추가로 찾아보라는 거고 요 아치의 명칭들 정도는 그냥 한 번에 눈으로 훑어봐 주시고요. 여기 있는 공룡의 이름도 한 번은 좀 봐주세요. 그리고 양식이 2개가 있어요. 복합적인 양식이라는 컴포짓이 있고 토스카나가 있는데 얘들도 명칭은 하나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뒷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 오늘 이번 수업의 마지막인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와 로마 건축물을 비교해 보시고 미술도 비교해 보세요. 그럼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 바탕으로 비교점이 잡히실 겁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나눠드린 것 중에 세계미술용어사전 빈칸 뚫어가지고 드린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는 2025학년도 대비 테마파크에서 진행했던 빈칸 뚫기 그리고 흐름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을 공부했던 자료이니까 답을 찾아보시고 싶으시면 세계미술용어사전에서 찾아가지고 답을 체크하시면 되고 미술사 흐름별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습하시면서 이런 단어 있구나 같이 파악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사전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을 꼭 가지고 옆에 끼고 공부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음 중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